아시아 증시의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이어서 일제히 반등 마감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0.4% 반등을 했고요. 이 상하이 종합지수의 경우에도 0.64%, 홍콩 항생지수의 경우에도 1.47%, 이 반등을 확인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서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이 상승 마감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어쨌든 UBS에 대한 인수로서 표면적인 일단락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반등 소재로서 지금 시장에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반등 폭을 봐서 느껴지시겠지만 그렇게 막 대단한 긍정적인 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어떤 안도의 차원인 거지 이게 아싸 땡큐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시작된 정말 아이러니하고 재밌게도 이 미국에서 시작된 이 금융 시스템 위기 우려 상황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디로 튀어나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 이런 우려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만 하더라도 뉴욕 증시가 3대 증시 모두 반등세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47%나 추가로 빠졌어요. 이건 뭐 이제 좀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이거에 따른 여파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막을 수 있는 건가? 지금 이게 JP모건 중심으로 대형은행들 11곳이 나서서 무려 300억 달러를 때려 박았는데 유동성 지원을 해줬는데 이거 지금 문제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들이 계속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JP모건을 중심으로 이 구원투수 역할을 대형 은행들이 자임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2차 구제책이 지금 민간 대형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쨌든 이 300억 달러나 지금 예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어떤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총알을 쏴준다라고 해서 돈을 밀어 넣어 준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지금 제이미 다이먼 회장을 중심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발생하고 있는 뱅크런의 규모가 이게 굉장히 커요. 지금 700억 달러 뱅크런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총 예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지금 빠져나간 겁니다. 뱅크런 양상으로. 그런데 지금 긴급 수혈을 한 액수 규모가 300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00억 달러라는 돈도 굉장히 큰 규모에 해당하지만 뱅크런 발생한 거랑 비교를 하면 뱅크런의 규모가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알 쏴준다고 될 게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퍼스트 리퍼블릭을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소은행 하나 살리자라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돈귀신들이 11곳이나 모여서 특히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총대를 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일까? 지금 이렇게 중소은행들이 하나 둘 추가로 더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미국 내부에 이 금융 시스템 위기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여파,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 여파는 대형 은행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게 줄파산이라는 게 현실화되면 될수록 이런 대형 은행들의 손실 역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지금 우려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돈귀신들이 돈을 때려박아가면서 열심히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 예치 이후에 지금 2차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일단 300억 달러 이걸 은행 자본으로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 아싸리 그냥 매각시켜버리자. 뭐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제이미 자이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지금 살아남은 당시의 대형 투자은행 CEO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 제이미 다이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반이 나름 그때의 경험칙과 교훈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와, 이거 은행들 몇 개, 중소은행들 몇 개 잘못됐다가는 정말 미국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가 있고 이게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로 번진 것만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제이미 다이먼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11개 은행 300억 쏘자, 300억 달러 쏘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핸들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상황이 쉽게 이들이 액션을 취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이 되고 있는 거죠. 야, 지금 뭐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지금 크게 더 느끼게 하다 보니까 이들 은행들의 노력이 다소 약간 지금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서 지원 사격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때려박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한다라는 게 좀 중장기적인 비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책임하게 마구잡이 투자를 벌이다가 은행이 망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구제해 줄 건데 뭐 이런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JP모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 나서주고 있는 상황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억 달러라는 큰 돈을 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자 심리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뱅크런이 계속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게 25만 달러로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맡긴 돈이 3억 3천만 원이 넘어가는 25만 달러 이상의 돈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예금보험공사의 의지처럼 의회 동의 없이 해제하는 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예보 입장에서도 또 재무부와 함께 이 자체 자금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그러니까 의회 동의 없이 일단 조금 속전속결로, 이게 의회 동의까지 얻게 되면 일단 의회에서 한번 싸워야 되잖아요. 민주공화당끼리 또 그냥 지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싸우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게 또 표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뭐 의회에서 동의가 되네 안 되네,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일단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끼리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스탠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월가의 대형은행들의 작업에 대해서 나름의 지원 사격을 해주는 조치로도 바라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의회에서도 뭐 말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예보가 한도를 높이는 것은 좋은 조치다,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무책임한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미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냅두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세계 최강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금리 때려박다가, 금리 막 때려박으면서 올려대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물론 이게 다 연준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무책임하게 개념 없이 채권에 막무가내로 투자를 해 놓은 게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이걸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이게 재무 건전성 위기로 번졌고, 이것 때문에 지금 뱅크런이 발생해서 파산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속전속결 파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지금 이건 시간 문제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투자자들, 예금자들의 불안 심리를 직접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만에 하나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뉘앙스를 지금 내던지면서 예금자 보호 강화, 이를 통한 심리 안정화, 이걸 노리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긴 하면서,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사격을 지금 쏴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막 하고 있는데도, 주도권을 주고 막 핸들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상황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상황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계속해서 워렌 버핏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짚어봤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입을 했고 2011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서 50억 달러를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워렌 버핏이 해결사 역할, 구원투수의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사실 이 50억 달러 투입이라는 거는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어이 힘들 때 한번 써 라고 그냥 건네준 게 아니고 이들의 지분을 굉장히 쌀 때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싼 값으로 지분을 산 거죠. 그것도 우량주를 굉장히 싸게 사면서 큰 돈을 지원 사격을 해줬고 이 유동성을 근거로 이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회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은 과거에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촉도 좋고 어쨌든 뭐 투자의 귀재답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뭐 도와도 주고 돈도 벌고 나름의 명예도 더 쌓고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삼박자를 갖춘 뭐 이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던 건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지금 워렌 버핏이 나서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그 오마시에 있는 공항에 미국 중소형 은행들 CEO들 전용기가 20개 넘게가 대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버핏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형,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그만큼 결국에는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버핏이 짱이다. 돈도 많고 특히나 지금 현금 보유액을 버크셔 해스웨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엄청 많대요. 1,300억 달러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현금을 지금 비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그냥 큰 돈을 그냥 한번 이렇게 쏴주는 게 이렇게 유동성 공급도 하고 또 주식들 저가로 좀 사재기 해서 나중에 또 더 큰 돈으로 이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조금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 뭐 이런 말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워렌 버핏과 바이든 대통령 팀과 경제팀과 이미 대화를 나눴다라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식통 발언이죠. 소식통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과 워렌 버핏이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시스템에 투자를 해서 이 상황을 좀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 이번에 좀 그렇게 등판을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들을 했겠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제 금융을 해주면은 이게 상황 해결은 쉬운데 이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정부가 지금 판때기를 조금 짜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했다라는 거, 이미 뭐 미팅까지 했다라고 하면 얘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겁니다. 뭐 여러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중소은행들 CEO들은 전부 다 오마하로 날아가가지고 버핏 형님 좀 만나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그 전후 시점에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 팀과 뭐 만나서 직접 고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눴다라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그랬던 것처럼 조금 도와주십시오. 저가 매수하시고 투자하시고 나중에 수익 보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더군다나 지금 또 이제 주변에서 군불대기 작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그레고리 워렌 같은 경우에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이 2022년 말 기준으로 1,300억 달러다. 지금 엄청 많은 거예요. 평상시보다 지금 현금 비축액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매도 상황, 그러니까 자본 시장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견고한 하방 보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매수세가 달라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승 견인하는데 나름,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게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주식이다. 그래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매수 타이밍일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 제목을 잘 썼어요. 지금 다른 은행 위기인데 그래서 다른 요청이 버핏에 가고 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라이프라인, 이런 구제책은 그 어떤 구제책도
저렴하지 않아. 은행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 필요한 은행들에게 있어서 저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공짜 밥이 없다라는 거죠. 버핏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따져보고 이 손익계산 이 주파수랜다. 주사위 굴려보고 따져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은 2008년 뭐 골드만삭스나 2011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형 투자은행들이잖아요.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하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 거죠. 베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중소형 은행들이고 이들을 돕겠다고 지금 현금을 비축해 놓은 현금을 때려 박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명분이라는 게 또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백악관까지 나서서 지금 버핏의 어떤 이런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런 상황, 이런 명분이 또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으로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이라는 굉장히 더 큰 이런 대의 명분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에 또 본인의 명성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버핏의 등판 가능성이라는 게 조금 있지 않나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28,000달러 돌파 이후에 다소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다시 지금 28,000달러 위로 또 뚫어내는 상황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28,000달러를 지지받기 위한 이런 두드림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더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가 좀 바뀌었죠. 탐욕 단계가 조금 더 강화된 게 이 세계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비트코인 지금 도미넌스가 48% 수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알트들이 좀 빠졌습니다. 오히려 비트 중심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달려주면서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금 반등 이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다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조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중심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 3만 달러까지 뚫어주고 이 3만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까지 뚫어주고 나서 그때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알트코인들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켓 슈페드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확소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요 저항은 3만 달러에서 32,500달러다. 이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2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주의 수준이고 이제 여기서 반등,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후퇴하더라도 25,200달러까지 후퇴를 하면서 25,200달러 부근에 200주 이동 평균에 대한 리테스트를 벌일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25,200달러는 더 이상 강고한 이 저항 라인이 아니라 이제 강고한 지지 라인으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뉘앙스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을 이제 강세장 초입으로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리포트인데 점점 더 많은 비트코인 온체인 지표들이 이전 강세장 초입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월 평균 거래 건수를 보면 이 30만 건 돌파했고 이를 신규 엔터티가 12만 2천 개를 넘어섰다. 딱 강세장의 어떤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온체인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세장 초입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이 시니어 전략가죠.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고 최근에는 이더리움의 강세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자주 내놓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미국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뱅킹 크라이시스로 인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체 자산으로 이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매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위기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장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쉬프트,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뭐 좋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많은 분들 아마 이제 끄덕끄덕 하실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먼저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할 때 뭐 당연하죠. 암호화폐 시장은 활기를 띨 거고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이제 랠리 국면으로 접어들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면 이건 시장 침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기술 사용, 그러니까 암호화폐 기술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채택되고 더 확장되느냐. 그 사례가 증가할수록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비트코인 역시 랠리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 패턴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금 28,000달러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까지 조정받은 뒤, 그러니까 26,000달러 부근이거든요. 26,000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은 뒤에 반등을 하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살짝 지금 살짝 반등을 해줬잖아요. 후퇴하는 것 같으면 살짝 반등을 했는데 더 빠질 것 같아. 더 빠질 것 같고 26,000달러까지 조정받고 나서 반등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30K, 3만 달러 갈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200주 이동평균이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강력한 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빠지더라도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꽤 논리적인 리테스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21,500달러 부분까지 다시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주 노란색 선 200주 이동평균이거든요. 이번에 그냥 지난주에 단방에 뚫어줬죠.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리테스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도 조정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일단은 28,800달러까지 찍고, 그러니까 FOMC 거치면서 28,800달러까지 찍고 나서 굉장히 날카롭게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아예 27,000달러까지 조정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25,000달러 찍을 가능성, 이후에 이제 반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바라보기에는 23,300달러에서 또 25,000달러 이때가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여기서 이제 롱 잡겠다라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이거 스탁머니 리잘드가 이렇게 옮긴 건데 이 소시에테 제네랄, 이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방크가 막 쭉쭉 빠지잖아요. 지금 쭉쭉 빠지는데 같은 날 비트코인은 지금 와 어마어마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사실 이거 이름 다 지우고 딱 보면 이거 무슨 알트코인 뭐 스캠코인, 이거 스캠코인, 이 스캠코인 막 이제 신생 종목 이 급락하는 거 막 잡코인들 흐름 같고 이게 꼭 무슨 빅테크 흐름 같잖아요. 그런데 와 알고 봤더니 소시에테 제너럴, 크레딧 스위스, 도이체방크의 흐름, 비트코인의 흐름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금리 인상 이제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고 여전히 70% 이상으로 이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23.2%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 그러니까 미국 내적인 상황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미국만 놓고 보면. 근데 지금 글로벌하게 당장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사태를 처리했던 스위스 정부의 어떤 움직임만 놓고 봐도 이런 약간 글로벌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면 이게 또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연준이 결정을 할지 참 주목이 됩니다. 니키 밀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사람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조금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금리 동결로 이어질 경우에는 연준이 은행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 다만 만약에 금리 동결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임금 안정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연준은 이것까지도 고려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상황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죠. 지켜봐야죠. 저는 뭐 당연히 동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예 그냥 노무라 증권 전망처럼 아싸리 그냥 미쳐가지고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미국 중심, 자국 중심주의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 요 가능성이 요 가능성이 제일 조금 현실적이긴 하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오롯이 미국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며칠 사이에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하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